선생님들이 이렇게 A4 용지 딱 주면서 다 쓰라고 좀 덜어 뺄 건 빼야겠다라고 딱 마음가짐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이렇게 시커먼 불이 있고 막 얘기하시다가 뭔가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저희 엄마 회사 직원의 사진인 거예요. 마지막에 저희 엄마 사진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 거기에 진짜 막 이게 소름이 여기 머리 털 진짜 다 서가지고 나 다 얘기했네.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나? 네.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북한에서 종자수탁이라고 여자들 속에 혼자 있는 남자 보고 종자수탁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인기남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2016년 9월 18일 날 북한을 출발을 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상당히 빨리 왔죠. 저는 다음 날 도착했으니까 한국에. 어떤 분들이 뭐 비행기 부럽다. 타고 왔나고 하던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2013년 3월 1일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나는 수영을 못하다 보니까 3개국 거쳐서 중국, 라오스, 태국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그래도- 힘들었어요. 탈북할 때는 2012년 11월에 넘었고요. 제일 추울 때 넘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등산이 제일 싫어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등산하는지 모르겠어요. 2012년이면 이제 금방 김정은 북한에 이제 수태지가 이제 김정은이 딱 올라서가지고 좀 뭔가 전망이 보일까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 고를 때로구나. 저는 해외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제일 로망의 대상이지, 그치? 힙합. 해외 파견이 돼서 일을 하던 과정에 외국에 대한 환상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좀 세뇌도 좀 벗겨지고 하면서 사랑에 빠져서 탈북했죠. 사랑에 빠져. 뭐 사랑에 빠져서 뭐 그렇지. 남자친구가 비행기까지 마련해줬을 거 아니에요. 눈이 달라 보인다. 네, 저도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삼국에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코로나도 있고 하면서 시기를 조금 잘못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시기 코로나 왔어요. 때. 네, 저는 20년도에 들어왔어요. 제일 늦둥이로구나. 저는 이제 북한에서 다 싫어할 텐데 보이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서 벌써 막 레이저가 막 따끈따끈하게 오는구만. 보는 것만 해도 막 그래요? 서아 씨도 이제 외국에 있었잖아요. 네. 외국에 있을 때도 이제 보이브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 쪽은 아니고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이라고 가리는데 뭐 북한에는 블랙 요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뭐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이브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정복가라는 것이 북한 사람들 이제 동태.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쪽을 알아내는 쪽에 있었죠. 사실은 제가 아까 수용쳐서 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북한에서 보이브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바다로 수용쳐 올 생각은 안 했댔어요. 해외 파견됐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저도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갔다가 이제 오려고 했댔는데 생각지 않게 빨리 왔어요. 어쨌든 직업은 북한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욕하는 주불제를 짓고 사는 북한 보이브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왜냐면 북한에서의 그 가장 이게 맑은 내 속에다가 김부자 우상화 교육을 주입시키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너무 미안하고 속죄하며 살아야겠죠? 그 아이들한테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나야 그러고 태어난 애들 세뇌 교육을 그렇지. 시켜가지고 아주 못되구만. 왜냐면 내가 보기에도 거짓인데 진짜인 것처럼 하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그러니까 그게 세뇌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백두혈통이 실제 맞는지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은 김씨 정말 직계 가족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백두 같은 김씨여도 그 김돼지랑 친척은 아닙니다. 친척은 아니고 그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김일성이 같이 백두산에서 싸운 투사 집안이에요. 백두산 줄기다 이렇게 그렇지, 말하죠. 그렇지. 그게 어떻게 와전되다 보니까 또 혈통까지.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김일성이하고 같이 싸우던 애들이 그 중에 이제 누가 가족이 있고 그 뿌닥지라 이 소리.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한 가지 딱 첨부하자면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데 김돼지랑 친척은 아니다. 이것만 명백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여기 한국의 서대문 형무소에도 네. 할아버지가 이름이 있으세요. 오 그래요? 그래서 좀 친가 외가 다 뼈다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죠. 근데 여기 오니까 걔 잘못 말하면 짱 맞습니다. 약간 저는 그 북한에서 처음에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우를 하려고 했어요. 배우? 배우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라고 거기 들어가서 양성소 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양성반에 있다가 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딱 보니까 저희 집안 형편을 봤을 때 대학 가기까지는 그렇지. 괜찮은데 대학 가고 나서 뒷바라지 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대학이라는 거는 내가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라고나 생각을 하고 해외에 나갈 그런 계획을 한 거죠.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되겠다. 우리 집이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을 벌어 와서 내가 대학을 가야지 이 생각으로 그 해외 또 양성소에 지원을 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해외 양성소 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파견이 되었어요. 지금 학교 졸업하고 그냥 바로 해외 맞아요, 쪽으로. 맞아요. 네. 아유, 북한에서 영화배우 했어도 뭐 탑배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북한에서 영화배우는 불쌍하잖아요. 나도 영화배우 만약 됐다고 하면은 아우 너무 북한 영화배우도 불쌍하죠. 불쌍해요. 네. 혜택도 없고. 식당에 나가셨던 거예요? 잘 된 그럼? 거지. 식당에. 잘 된 거죠. 엄청 잘 된 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식당에 한동안 막 뽑았거든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한국에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데 유일한 길이 해외 파견인데 특히 식당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막 일하는 게 힘드니까. 수아 씨가 이제 어쨌든 한국 분이 그러면 남편이잖아요. 네. 그 해외 식당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 고객이 한국 손님들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났던 거예요. 이게 손님이었고 저는 뭐 봉사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손님과 어떻게 보면 그냥 봉사원의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러다가 자주 가고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랬던 거죠. 아 근데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네. 그 해외 식당에서 접대를 하면서 이 한국 분들하고 멘트를 막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역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국 손님들하고 경계를 하게 교육을 해요.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북한 사장이 운영하는 게 대부분 많거든요. 권 있는 사람이 하는 그렇겠죠. 거죠. 예,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딱 북한 사람이 하니까 그런 걸 조금 풀어놓는 것 같아요. 한국 손님들을 주 고객으로 받을 수 있게. 첫눈에 반했어요? 아니요,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고 그냥 딱 그게 제가 제일 힘들 때 계속 이렇게 막 기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힘든 상황에서 잘해주니까 기대다가 이제 막 저의 속마음도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뭐 국정원을 대충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대충 알아요? 저도 뭐 그런 쪽에 있었으니까 알긴 있었는데 이거 좀 괜찮다는 거는 때리진 않더라. 그렇지. 북한 많이 때리니까. 거기는 이제 뭐 간단한 조사 방법이 뭐 무엇보다 주목이 가깝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많이 떠오르면서 들어갔죠. 근데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거는 정보력에서 저는 놀라웠어요. 우리 국정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하는구나를 제가 그때 느꼈는데 정보력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A4 용지 딱 주면서 다 쓰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으로 어디까지 써야 되나? 좀 돈을 뺄 건 빼야겠다라고 딱 마음가짐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이렇게 시커먼 불이 있고 그리고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막 얘기하시다가 뭔가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저희 엄마 회사 직원의 사진인 거예요. 저는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온 것도 아닌데 저희 이모가 당대에 참가했을 때 그 사진을 딱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저희 엄마 사진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프린터를 이렇게 뽑은 거긴 하지만 나 거기 진짜 막 이게 소름이 여기 머리 털 진짜 다 서가지고 나 다 얘기해야겠네. 그래가지고 연애를 몇 번 했는지 첫 키스 언제 했는지까지 그것도 물어봐요. 다 썼다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좋은 행동. 아니 그러니까 다 쓰래. 일단 모든 걸 빼놓지 말고 다 쓰래. 그래가지고 나 진짜 지금도 너무 그냥 억울해. 좀 얘기를 해주시지. 그럼 첫 키스는 뺄 거 아니야. 근데 디테일하게 다 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국정원의 뭐 정보력이 뭐 어쨌든 우월하니까. 저는 정말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일 안 해. 쟤는 일 뭐 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딱 뭐라 하죠. 일 잘한다. 정보력 좋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뭐 조사받는 시간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제일 빠른 사람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루 만에 조사 끝났어요. 저는 한 달 넘게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넘게 걸렸고 그리고 제가 있던 지역에 또 워낙 북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뭔가 이런 정보도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했고 저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몰라서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고도 말을 못했어요. 저한테 일부러 거짓말하지 아니 그러면 않느냐라고 했는데 북한에 그럼 김부자 혁명록사는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외우고 있지만 이게 할아버지 무섭다. 할머니 이름 모르. 그러니까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6살 때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에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와. 이름도 잘 몰랐고 막 제사 지낼 때는 옆에서 막 어리니까 그냥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렇지. 제사 지내고 하다 그렇지. 보니까 일부러 너 집에 피해 갈까 봐 거짓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막 그냥 기억이 안 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식당에서 누가
누가 왔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잘 그렇지. 기억이 안 나고 그때는 알았는데 정의장을 처음에 딱 죽일 때 저도 진짜 다 썼거든요. 다 디테일하게 쓰느라 써서 이렇게 줬는데도 딱 버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 다 적긴 적었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여기 뒤에서부터 다시 또 적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서 이렇게 주고 그거 어디였지? 그거 어디 옆에 뭐가 있고 하니까 그거 얘기하나? 저보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생각나는 것 그냥 다 이야기를 했고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부터 무슨 종이에다 뭘 썼다고 하는데 국정원 조사할 때 무슨 종이에다 뭘 써요? 미리 써오라고 해요. 써라잖아. 이만큼 두께가 이만큼 돼요. 맞아요. A4 용지. 그래요? 그래서 미리 쓴다고 해서 그걸로 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네. 아니라 그거 쓴 거에 대해서 또 말이 틀리는가 해서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안 했는데? 안 난 했어요? 종이를 써본 적은 없고 저는 태블릿 PC를 갖다 주던데 때려가지고 그러게. 혹시 뭐 보이브라서 그랬나? 아니 그러니까 저거 컴퓨터를 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보이브에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다 개인 자료들 다 하는 거 있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달랐네. 보이브에서 조사 자료 하듯이 그대로 자기한테 이제 뭐 언제 태어났으면 그거를 써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친절하고 어머님처럼 이렇게 대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뭐 쏘다가 주면은 자기는 북한 가면은 북한 사람보다 북한답게 살 수 있대. 조사를 한 40년 해가지고 북한에서 너무나 잘하더라고.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에 와가지고 조사받잖아요. 조사받을 때 저는 솔직히 음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우리 분들이 와가지고 국정원 음식을 보고 되게 충격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외식업계 사셔가지고 음식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접해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음식이 정말 똑같은 재료로 다양하게 나오는 게 놀라우긴 했는데 제가 가장 놀라운 거는 붕어빵이에요. 제가 조사받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차 타고. 근데 이번에 잠깐 가영 잠깐만 차에 있어봐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오셨는데 얼른 먹으래. 붕어빵 사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줄 알고 억지로 정말 이렇게 해서 봤는데 겉에는 밝은색이에요. 그래서 안에 붕어가 있나 보다 하고서 딱 씹었어요. 뭐가 안 나와. 근데 팥이 있잖아. 그냥 그걸, 그렇죠. 붕어를 한국은 갈아서 넣었네. 비린내가 안 나. 소금보다 팥맛이만 나는 거야. 나 그래서 나온 다음에 봤더니 그게 순수 팥인 거지. 저는 이제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딱 왔을 때 사실상 북한 식당에 있으면 음식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중국 요리도 먹고 뭐 엄청 많이 먹고 이렇게. 중국도 식당에서 일했으니까. 일단은 막 그 손님들이 막 요리를 시켜놓고 막 너무 많아서 채 나가지 못하는 게 주방에 음식이 엄청 쌓이거든요. 그거는 정업원들이 다 먹거든요. 그게 이제 탈북해서도 뭐 좀 잘 먹었죠. 신랑이랑 지내면서. 근데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제가 10일을 있었는데 10일을 그 안에 있으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근데 10일 동안 밥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거기다 밥을 딱 숟가락으로 뜨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밥에 그 힘이 없어서. 그거에다가 막 이상한 향신료 나는 거 주는데 진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못 먹고 열흘 동안 진짜 완전 굶었거든요. 단식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한국에서 이렇게 배달시켰던 그 애기 이유식이 있었거든요. 이유식이 짜먹는 거 있었어요. 막 너무 배고파서 막 태국 수용소에서 구석에 숨어서 CCTV 있어가지고 죽을 짜먹으면서 있었거든요. 짜먹다가 열흘 동안 너무 배고파서 이제 비행기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내식 나오면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기내식을 아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봤다고요. 타봤더니 기내식 안 살았다. 이제 비행기 타자마자 기내식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타려고 하는데 저한테 기내식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뭔가 티내면서 먹으면은 좀 다른 사람들 시선도 이게 그러니까 여기 북한 분들이 좀 그렇게 드셨던 게 뭐 있는가 봐. 그러니까 저한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나한테 왜 이래? 왜 먹지 말라고 그것만 기다렸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기내식이 죽 주더라고요. 타기 전에 이제 주의를 줬던 사람은 거기 태국에 떨어지고 같이 탄 사람이 되게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죽 먹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빨리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죽을 먹고 그런데도 배고파요. 국정원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밥을 아이 거랑 제 거를 이렇게 두 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울었잖아요.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는 한참 이유식 먹을 시기였고 아빠랑 안 오고 그 이민국 수용소에 같이 있어. 네.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분과의 우와 뭐야 이거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탈출해서 뭐 이제 좀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 태국에서 좀 체류하는 애기가 과정에서 고생했네. 이제 같이 들어왔죠. 이제 들어와서 국정원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밥까지 두 개를 딱 주는데 딱 보니까 완전 한식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너무 너무 눈물 난 맛있어. 거예요. 열흘 동안 굶은 사람이 딱 먹는데 그 두 판을 제가 다 먹었어요. 애는 못 먹으니까 그냥 두 판을 그냥 제가
다 먹고 코로나에서 격리 기간이 있었거든요. 아. 격리니까 집까지 이렇게 배달해 주더라고요. 숙소까지. 그래서 막 2판을 다 먹고 막 눈물 흘리며 먹었죠, 진짜. 근데 한국에 사회에 나와서는 그러면 오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음식이 있었어요? 사로잡았다라는 거는 뭐 많죠. 많은데 저는 제 인생의 베스트 음식이라고 찍으면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해바다로 왔잖아요. 네. 저는 서해바다에서 있으면서 이제 무인도에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물에 들어가서 한참 내려오던 이제 한국 군함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를 구출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한국 군함에 올라갔는데 비행기에서 기내식 드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군인 식당이야. 일병인지 이병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린 분인데 저희 둘 보고 보니까 치신이 말이 아니지 뭐 소금물에 찌들려가지고 애들 그냥 새하얗게 성에 껴가지고 뭐 배고파서 그런지 얼굴도 이거 태양 때문에 새까맣지 않은데 배고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배고프다고 하니까 저도 뭔지 몰라. 눈 다 싸맸는데 그냥 배고프다 하니까 그냥 줬어. 냄새가 어우씨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라. 그 다음에 탁해서 보니까 그게 라면이었어.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베스트 음식 라면이라고 찍죠. 그래서 제가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에다가 제가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대게 게딱지장이라고 있는데 게 라면 아시죠? 알지, 맛있지. 라면은 게지. 게를 갖다 놓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 먹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 나 근데 이 소스를 갖다 놓으니까 그 맛이 딱 나는 거야. 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라면도 빨리 먹어봅시다. 근데 냄새가 나도 향 맡아보고 싶어 한번. 그거 갖다 박아봐요. 그 되게 막 어때? 몇 마리 넣었는데 여기다. 한번 쫙 이렇게 싹 해주고 요즘 정말 좋다 세상. 먹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다 나오네. 자 빨리 가서 됐습니다. 먹을까요? 가서 먹을까요? 대게 게딱지장. 자, 그 맛인가 한번 네, 한번 보세요. 먹어봐요. 냄새는 진짜 게장 냄새가. 맛있는데? 아니 짜지 않는데? 안 짠데? 생각했는데. 안 짠데 나도? 어때요? 그때 그 배에서 드셨던 그 맛이에요? 진짜 맛있는 사람은 말이 없이 먹는 겁니다. 이거 맛있네. 이거 다른 거에다 섞어 먹으면 맛있겠다. 완전 색다른 맛인데? 내가 계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네요. 그래요? 게가 있어가지고 뜯어먹는 것 때문에. 냄새는 간편하잖아, 좋은데 이거. 그게 이거는 그게 깔끔하네.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거 까는 거 귀찮으면 이거 가져다가 와이프분 주시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중요한 건 마지막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 애들도 좋아하겠다, 이거. 밥에 비벼주면. 참기름 넣고 김가루 넣고. 다 넣었어요. 완전 이제 클리어. 저는 이거 라면 진짜 귀해서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래요? 진짜 엄마가 감춰놓고 막 조금씩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주고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북한에서 이제 라면이란 말보다 이제 꼬부랑국수라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꼬부랑국수라고 꼬부랑국수라죠. 했는데 군인들한테 한때 공급을 했어요. 전투식량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주면은 우리 손님들 오면은 집에 손님을 오면은 그때 이제 그 그렇지. 국수를 삶아가지고 국수만 삶나 거기다가 그냥 별걸 다 갖다 잡아였어. 수프가 맛있으니까. 진짜 라면이 귀했죠. 저는 귀했죠. 그 중국라면 먹다가 신라면을 먹어봤거든요. 신라면을 딱 먹어보는 순간에 정말 신세계도 그런 신세계를 처음 느껴봤어요. 중국 라면은 좀 느끼하고 떳떳하거든요. 근데 한국 라면은 매콤하면서 막 너무 개운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때 와 이거 먹으러 근데 저는 가고 신기한 싶다. 게 신라면 드셨다고 하는데 평양은 신라면 저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국경에 다 나왔었어.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무역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라면 볼 때마다 북한 사람이 생각나는 게 북한 사람들은 라면 수프가 너무 맛있으니까 거기다가 옥수수 국수 넣거나 아니면 소면도 막 넣고 이렇게 해서 불려가지고 한 개 가지고 4인씩가 막 맞아, 먹고 그리고 잘 사는 집에 가면은 라면 냄새가 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라면 피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식당에서 일할 때 한국 손님들이 라면을 진짜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가져다 주면 거기에 이제 그 조미료가 많이 남잖아요. 맞아요. 남으면 엄마들이 그 조미료를 엄청 챙겨가지고 집에 갈 때 그냥 거의 한 박스씩 챙겨가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없어 그거는. 네, 조미료 귀하잖아요, 북한에서. 북한은 유통기한이 없어. 어떤 게 좀 충격이었냐면 북한에서는 시래기를 먹는 사람들은 좀 서민들, 일반 주민들. 근데 한국에서는 시래기를 건강식품이라 해가지고 웰빙식품이라 해가지고 일부러 돈 주고 먹고 곤드레밥도 막 돈 주고 먹잖아. 처음에 담당 형사가 그 시래기밥을 사줬다고? 난 곤드레밥. 속으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쌀밥이 많은데 왜 그렇지. 굳이 이런 밥을 표정이 다 주느냐? 보였을 거야 아마. 안 저는 먹죠. 지금은 돈 주고 먹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넌 왜 돈 주고 먹지? 나도 막 담당 형사하고 막 이렇게 막 찌려봤죠. 평양에서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평양은
그래도 정치, 경제, 문화의 뭐 중심지니까 우리말하면 서울이니까 또 음식 문화도 많이 발전했고 평양이 어때요 근데? 저는 뭐 햄버거 있어도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망경대구역에 이탈리아 피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피자 역시 못 먹어봤고 먹겠다 하면 먹겠죠. 근데 먹는데 이탈리아 피자에 가서 뭐 한 10달러 정도 만약 쓴다 하면은 그 10달러면은 쌀을 한 20kg 정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치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사치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 뭐 바나나가 있다. 그림이 떡인 거예요. 그렇죠. 과일 가게에서 바나나 팔고 그림이 떡인 거예요. 북한 같은 데서는 이제 10달러짜리 피자를 먹으려면 솔직히 쌀 20kg를 못 갖다고 하지 누가 피자를 하나 못 갖다고 맞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형편이 무너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맞는 이제 거니까. 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로열 패밀리로 잘 살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지. 저 북한에도 그거 있었어요. 진짜 식당에 가면 참치도 팔고 막 그렇죠. 흰자랑어에 팔고 네.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달러 좀 만지고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뭐 참치 시켜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쌀 사 먹고 그래야 뭐 이거 조금 남는 돈으로 고기 조금 사 먹고 그냥 이 정도죠. 그게 조금 다 걸거롭고 평평하게 산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화성에 처음에 정착을 했댔고 지금 제가 사는 것은 평택입니다. 아 저는 뭐 처음에는 뭐 놀란 거 전혀 하나도 없어요. 누삼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조사 받고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조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 밖에 나왔을 때 놀란 거는 솔직히 있죠. 뭘 보고 놀랐어요? 어지러워서. 아파트가 건물이 많아서. 높은 건 높고 멋있는 건 멋있는데 난쟁이 아파트를 빌라라고 하죠. 막 아닥아닥 막 그냥 뭐 한마디로 균형 없이 막 있는 거예요. 서울 잘 산다는 나라에서 이 왜 이런 게 보이지? 했더니 그때 그거를 후에 알았어요. 제가 그런 부동산업을 하면서 아 이게 가치가 장난 아니네. 빌라 때문에 놀랐고 그리고 솔직히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들 보면은 많이 사람들이 평양에도 있는데 지방에는 없으니까 그런 좀 차이 때문에 놀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 엘리베이터 아무 때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건 놀랍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지나가다 63빌딩을 봤어요. 아.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그때 국정원 차에서 타다 보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한국이 잘 사는 건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건물에다가 금칠을 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왜냐면 북한은 뭔가 좀 어떻게 선전. 해보려면 선전에 그 금 좀 하잖아요. 그래서 아 한국이 얼만큼 잘 살면은 여기다 건물에다 이렇게 금칠을 할까. 근데 창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창문도 안 보이는. 과연 저 안에서 누가 사는 걸까? 저 건물은 맞는 걸까? 막 궁금증이 막 이만한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알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건물은. 저는 뭐 진짜 다 놀라긴 했는데 뭐 인천 공항에 딱 내렸을 때부터 뭐 일단 인천 공항이 너무 크니까 이제 놀랬고 저는 순환 비행장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순환 비행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겠네. 너무 크고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막 그걸 보니까 붐비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놀랬던 것 같아요. 진짜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았죠. 중앙공항하고 뭐 인천공항 비교하자면 뭐 말이 안 되지. 개인용 화장실하고 대중용 화장실하고 막 비교가 그렇게 될 걸요 아마 뭐 차이가 뭐 그쵸. 비교가 되기가 될 수가 있겠나? 되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안 왔던 나라면 무서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순환비행장 갔을 때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거기 막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뒷짐을 딱 지고 좀 별도 되게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뒷짐 지고 서 있고 딱 내리자마자 너무 이렇게 막 무섭고 나 이제 시작이로구나 뭔가 행동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되게 긴장이 되었는데 인천공항 오니까 뭐 제가 뭐 와봤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사람들도 뭐 저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거의부 같이 보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긴장이 그냥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북한에서 유일무이하게 그래도 북한 비행기 타셨던 분이잖아요. 올 때는 어쨌든 대한민국 비행기를 타고 왔고 북한에서 순항 비행장에서 외국에 나갈 때는 북한 고려항공을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북한 비행기 타면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뭐 당연히 뜨기 전에는 康康康康 하죠. 근데 네. 막 귀가 너무 정말 아팠던 그 기억이 소음이 잘 안 되나 보다. 네, 귀가 너무 아팠고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탔을 때는 햄버거를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납작 햄버거. 네, 납작하고 이게 되게 맛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햄버거라는 음식이 되게 맛없는 건 줄 알았어요. 한 두 번째가 탔을 때 김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서박하게 준다. 뭔가 서박하게 주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승무원들 봤을 때 북한의 승무원들도 뭐 예쁘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사실 더 예쁘니까.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었어요. 남남북녀라는 그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대한항공을 탔을 때 뭔가 좀 한국 여자들은 다 이렇게 좀 못생긴 사람만 있는가 보다 생겼을 수 생각했죠. 있겠다. 그게 남남북녀라고 하니까 남한에는 도대체 뭐 이쁜 여자가 얼마나 없길래 그런 얘기를
비행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딱 탔는데 너무나도 세련되고 예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기 50년대 전의 얘기. 남남북면. 지금은 뭐 그냥 옛날 얘기요. 우리 대한항공이 만약 뭐 마이바우를 하면 뭐 북한 비행기는 아반떼급 되겠네. 어쨌든 날긴 날잖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거리항공을 탔을 때 되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막 양말 벗고 비행기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양말 벗고 막 이렇게 배낭 장사 배낭 그러니까 어떻게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발냄새 나고 그러니까 발냄새 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야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서도 이렇게 장사 배낭 같은 걸 들고 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할 정도였어요. 아, 그 비행기니까 그 차처럼 환기도 못 시킬 거 아니야. 아니 양말 벗는 건 정말 충격이다. 양말 벗지 말라 할 수도 막 없는 거고. 다리 얼리고 막 냄새 나고 옆에 사람도 막 키키한 냄새 나고 막 이런 게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냥 비행기 탈 때부터 아 딱 북한이로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중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근데 딱 북한 비행기 타니까 벌써 딱 냄새가 제가 지금 북한에 가고 있구나 그때 이제 실감을 했죠. 나는구나. 혹시 북한에 계셨을 때 대한민국 군인들을 본 적은 있어요? 되나요? 한국에 와서 보신 경험은 있나요? 저는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부부대 강의하니까. 어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군인들 뭐 이렇게 제가 교육 상대를 본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니까 본 거잖아요. 북한 군인들 딱 보면은 킥킥한 냄새가 나면서 아저씨 같은 군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에 딱 가면은 충격인 게 향이 달라. 사프란 향. 향기가 나, 군대 안에서. 이게 북한은 찌든 때 땀내 막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군인들은 지나가면 향기가 나. 나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군복무잖아요. 10년 군복무일 때는 당연히 아저씨라는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쾌쾌한 냄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군인들 이렇게 냄새 맡으면 화장실인 줄 알아요. 걸어다니는 화장실. 냄새가 너무 세게 나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에 안에 갈아입는 옷을 2벌밖에 안 줘요. 그렇다고 비누를 계속 공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누를 만약 공급한다 해도 정어리 비누라고 알죠? 그 비린내 나는 거. 그런 거 갖다 세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할 겸 돼 있어가지고 냄새는 당연히 나요. 겨울에는 거의 뭐 못하지 않나요? 겨울에는 거의 안 하죠. 그렇죠. 왜냐면 옷을 세탁해서 널어놓으면 마르지 마르지 않으니까. 오니까. 그럼 뭐 이제 양강도 쪽에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그 군인들 그 동네이라든지 그런 거 세탁해서 널어놨다가 두고 하면 뚝 부러지잖아. 그렇죠. 팔이. 맞아. 그래서 그 만지질 못해요. 맞아. 뭐 저는 뭐 제일 느꼈던 게 외모였던 것 같아요. 외모나 키 이런 거. 딱 이제 북한 군인들 봤을 때는 조금 지방에 가게 되면 군인들 딱 봤을 때 키도 작고 외모가 너무 최소하고 저 사람은 영양실조야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딱 와서는 영산에랑 가면 군인들 많이 보이잖아요. 군복 입고 그렇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일단 키부터 다르고 키가 너무 크고 다 어떻게 뭐 2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20대 초반 같지 않고 너무 이게 어려 보여. 멋있고 뭐 피부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때깔이 달라요? 피부가 너무 뻐해서 진짜 이게 좀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맞아, 잘 맞아, 먹었다는 그 영향이. 잘 먹지 어릴 때부터 뭘 발라주지. 북한에는 뭐 그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른다고 하면 남자들은 안 바르니까. 남자들이 바르면 사치라가지고 그렇죠. 바람둥이라고. 그 북한 남자들은 얼굴이 철판이에요. 그래서 그 꽃이 날아가다 여기서 잘하잖아 막 이렇게 꽃이 피죠.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오빠 같은 경우에는 북한 보위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실 것 같거든요. 대칭 전력, 비대칭 전력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칭 전력은 진짜 북한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제 비대칭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심해서도 대비를 안 해야죠. 되고 주춤하고 있는 것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핵과 ICBM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생화학 무기를 제가 많이 강조시키는데 하도 핵 ICBM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화학 무기를 잊었어 우리가.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가장 위험해요. 드론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까지 들어왔댔잖아요. 거기다 생화학 무기 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다 죽지 뭐. 다 죽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군사력에서 뭐 얘기하면 굳이 저는 비교할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비교하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기분 나쁘지만 근데 북한은 보여주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직접 북한의 무기라든가 이런 걸 만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군인들이 실탄 사격을 1년에 평균 3발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군은 한 번 쏠 때 20발, 50발 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실전에서 지금 전쟁은 실전인데 언제 앉아가지고 이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교해봐도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지만 북한 군인들은 정말 두려운 게 없다. 정말 순악으로 정신력은 솔직히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 핵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 자기네가 뭐 언제든지 쏘갔다? 못 쏩니다. 전 세계에서 핵미사일이 딱 2번밖에 안 돼요. 한 번 터진 거예요. 한 번.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그 외에는 또 터진 적이 없어요.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를 위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핵무기를 사용을 하면 지가 멸망을 합니다. 네. 김정은
김정은도 아는 거지. 예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그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가 무서워서 짖어요. 호랑이 뭐 짐승들 뭐 사람들이 다 오면 개가 막 짖잖아요. 그거 왜 짖는 줄 알아요? 자기가 세서 짖는 게 아니에요.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핵미사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너네 우리한테 막대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기 방패막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쓸 순 없어요. 제가 또 현재 하는 일이 강사다 보니까 저는 초기에 왔을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22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나는 과연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두 분은 시작할 때 어떤 게 가장 두렵고 어려웠는지. 저는 조금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실제 와서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뭐 보이부에 있으면서 똑같고 학교 때도 똑같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무직자가 많잖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맞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다고 했거든요. 북한에서.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 보니까 이해했어.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 우리도 무신이지 뭐. 무직이 북한으로 왜 많은지를 알겠다고. 왜냐면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일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하도 많으니까 일용직이라고 하죠. 가서 일하고 내가 또 바쁠 때는 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충격받았어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려고 할 때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게 선택 장애가 오구나. 뭘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어 진짜. 저도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코로나다 보니까 남편이랑 거의 1년 6개월 동안 못 봤어요. 이게 저 혼자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일단 좀 두려움도 많기도 했지만 내가 여기서 뭔가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좀 강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가장이 되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서 살면 되겠구나 이런 게 좀 심해서 좀 자격증도 막 이것저것 따려고 했고 아득바득 했던 것 같아요. 나 우리 탈북민들은 딱 보면은 아득바득 다 보여. 그렇게 해야만이 생존을 하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를 먼저 경험했거든요. 왜냐면 22살인데 카페 가도 주문을 못해. 식당에 가도 주문을 못해. 이게 너무 다른 문화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정말 외계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면 경험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했어요. 한 1년 반 동안 아르바이트 다 경험했어요. 거기서 카페 가면은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익히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니까 이제는 몸에 와닿아서 10살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착을 조금 잘 잡은 것 같아요. 철이 없었지. 탈북해가지고 오자마자 저 경찰대 갔다고 해가지고 2개월 동안 경찰 공부했어요. 나이가 너무 계산을 해봤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뭐 붙어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니까 40대나 돼야지 이제 경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공부 경찰 공부하다가 그럼 20년 동안 뭐 하고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내가 경찰 그만두고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 분들 다니는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사 들어간 다음에 어떤 회사에 들어갔냐면요. 플라스틱.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뭐 물병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도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출기 쪽에 들어가서 제가 한 1년 반 일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분들, 북한 분들 그걸 뭐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북한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가지 말고 선택을 제가 한국 분들이 있는 쪽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와서도 한국 문화를 알아야 돼요. 또 회사를 한 1년 반 다니다가 너무 좁더라. 또 회사가. 왜냐면 회사 출근 퇴근이니까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옮겨 다녔어요. 회사를. 화성 향남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옮겨간 것이 이제 타일 쪽으로 갔어요. 아예 또 다른 데네. 이정직에 가가지고 바닥 타일을 했어요. 이 화장실, 발코니 이런 쪽에서 또 한 1년 했어요. 그쪽 세계는 또 회사 세계하고 좀 달라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삼성화재도 있었고 보험 설계사도 했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했고.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문화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거요? 안 다니셔봤죠? 전 다녀봤죠. 안 해봤어요? 그럼요. 주인까지 했는데요. 회식 해봤어요, 회사? 그럼 해봤죠. 나는 북한에서 회식이라고 하면 회식이라는 용어도 없지만 그냥 뭐 앉아서 술 한잔 먹자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그냥 먹는단 말이죠. 와, 이거 회식이라는 게 고문 문화인가? 처음에 왔는데 1차로 술 먹어요. 난 거기서 먹고 끝나는 줄 알고 겁나 많이 마셨어. 모르니까. 근데 다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야, 한국 사람들 진짜 술이 약하구나. 저 주제 별거를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괜찮습니다. 뭐 북한에 술 세니까요. 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2차로 간다는 거예요. 2차는 뭐냐? 그러니까 다른 데 옮겨가는 거예요. 치킨집을 가는 거예요. 먹다 말고 왜 옮겨 다니지? 근데 치킨집 갔어. 거긴 또 맥주만 먹는 거예요. 술 안 먹고. 근데 제가 또 맥주를 그렇게 좋아 안 해요. 근데 이만한 500cc짜리. 그렇지. 그걸 이렇게 여기서 너는 그거 한 2개 먹으니까 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여기가 꽉 찼어. 그냥 맥주가 빠져 나올 것 같아. 싫어. 야, 어느 정도 약간 취기들이 올라오더만 나보다 더 조금 먹더니 3차를 가져요. 저보다 조금 먼저 들어온 선배한테 무슨 회식은 이렇게 다니면서
고민시키는 거야. 왜 고민해? 얼마나 좋아? 뭐 그래. 좋은 게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저는 1차 때 술을 6병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셨네.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이거 배워야 된대. 그렇지. 끌고 다니는 거야. 야, 3차 집 가니까 무슨 집에 가는 거또 순두부국집? 노래방이 아니었어요? 노래방을 우리는 안 가더라. 오. 야, 이게 뭐지? 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더만. 그리고 마지막 4차가 편의점에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맥주 한 잔이야. 회식이 저희가 이제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언제 끝나면 새벽 4시에 끝났어. 근데 뭐 우리나라 요즘 뭐 젊은이들 보니까 뭐 회식 자기가 안 하고 안 한다고 하더만. 그래, 요즘엔 좀 바뀌었죠. 그래 나도 그때 살았어야 되는데 잘못 살았어. 지금은 회식이 없죠. 오빠 다 좋아하네. 12시 전에 무조건 집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그게 막 스트레스 받고 싫었는데 그렇게도 3년이 우가자 논다고. 뭐 저도 이제 뭐 여기 정착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럼요. 하도 그 문화들을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꽤 괜찮고 처음에는 뭐 연애 문화도 솔직히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잘 받아들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설마? 아름다운 분 만나가지고 오. 좀 아름답게 네. 행복하게 예, 축하드립니다. 새 신랑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나왔는데 뭐 브로커 비용 주고 뭐 하고 나니까 통장에 40만 원인 거예요. 브로커 비용이 있었구나. 오빠는 브로커 비용이 없네. 집엔 텅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40만 원밖에 없는 거야. 난 뭐 하지? 아는 건 없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통장을 불리냐? 그래서 40만 원이 엄청 큰 건 줄 알았어. 근데 마트 가서 뭐 사려고 봤더니 10만 원 빠지고 30만 원 남는 거야. 와, 뭐 어떻게 살지? 다음 달 수급비가 60만 원인데 그때까지 그럼 손 빨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그러면 다들 그래. 대학교 공부해라. 22살이니까 23살이니까 공부 충분히 할 만하다. 아니요. 그렇죠. 나는 돈 벌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회사에까지 취직해서 일했. 그러니까 뭐 사실 나오면 이게 뭐 정착하는 과정에 사실 정착금이 3,400 정도만 맞아. 이렇게 주고 그걸 브로커 비용 주고 나면은 사실 기초 수급자로 그렇죠. 살아가지 살아야 않는 되는 이상 뭐 없잖아요 정착금이. 그러니까 좀 그런 비용이 좀 힘들어서 힘들어. 여기서 살았으면 또 괜찮지. 모르니까 40만 원 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과 강박감이 컸던 것 같아. 이게 나는 정착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 맞아요. 그쵸, 뭐 진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여기서 힘들어도 성장이 40만 원밖에 없었지만 뭐 북한에서 살았던 것보다 여기 뭐 살았던 거랑 사실 대비가 또 안 되잖아요. 북한에 살았다면 또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상상해도 끔찍한 게 진짜 북한에서는 뭐 인권 탄압 뭐 여러 맞아요, 가지 뭐 맞아요. 정말 뭐 쌀 떨어지는 걱정 막 이런 생각도 걱정. 싫지. 그쵸, 정말 끔찍한 일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대한민국 와서 정말 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무나도 다행이고 앞으로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뭐 그래서 집에 생수가 없어요, 저는. 생수가 없어요? 네, 저는 눈물로 받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양이랑 부모님들 계세요. 아니, 저는 부모님. 안 계세요. 저는 어머님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항상 제가 잘 살아야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도 정말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부모님한테 맞아. 떳떳하게 그렇죠, 또 맞아요. 말할 수 있고 맞아. 네.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국 여권을 딱 받았을 때 제일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가영님도 어떻게 뭐 여권이 받아서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저는 제 유일한 힐링이 여행이에요. 그리고 나 한국에 올 때까지도 나 정말 북한에서 우리 다 친구를 살았잖아. 나 여행을 진짜 많이 가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는 정말 해마다 한 번씩 여행 나갔어요. 저희 신랑도 여행을 좋아해서 돈만 벌면 저축하고 나머지 비용은 여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 여권을 딱 받아가지고 여권을 써야 그걸 실감이 나거든요. 한 일주일 딱 바로 해외 나갔는데 저는 정말 여권을 딱 받는 순간에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바로 여권의 위상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어떤 나라 어느 나라 국민인가에 따라서 나의 대접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나가서 4년 만에 이제 여권을 뽑았어요. 근데 뭐 여권 처음 나오니까 뭐 저도 국민으로서 여권을 받으니까 뭐 눈물을 펑펑 흘렸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쏙 한 3년 지나서 해외여행이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태국에. 그 하도 방송에서 대한민국 여권 파워에 대해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난 대한민국 여권 내놓으면 다 인사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실제 그런 영상도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보니까 무슨 러시아 무슨 공항에서 일어나서 경례를 했다고 그런 영상이 있어. 환상해가지고 왔네. 태국 가가지고 여권을 대한민국 여권을 딱 줬어. 뭐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고 뭐 시커먼 애들이 오더니 나를 잡아가려고 해. 대한민국 여권인데 이놈들이 왜 이래 이거. 나 대한민국. 그렇게 처음에 오바를 했지. 이 여권의 파워라는 거는 실제 태국에서 다니면서 이제 대한민국 여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이 비자 없이 어느 나라든 다 갈 수 있다. 4개 나라를 빼고선 다 갈 수 있더라고. 맞아. 그 정도 그 파워를 얘기하는 걸 제가 착각을 했고 대한민국 여권 보여주면 지나가던 시민들이 막 인사하는 줄 알았다니까. 북한에 있을 때 여권 있었어요? 없죠. 북한에서는 여권 우리가 아무리 막 파워가 없는 여권이더라도 북한 여권은 정말 파워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뭐 북한 여권 가지고 북한 들어갈 때도 진짜 몇 번을
저는 막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 찍었던 얼굴이 젖살이 있고 좀 통통할 때 찍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해외 나갔는데 이게 좀 뭔가 얼굴이랑 이게 피부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이 엄청 빠졌었거든요. 그 이게 들어갈 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북한 유권이니까 계속 얼굴이랑 다르다고. 다르다고? 네. 저한테 다르다고 해서 저는 진짜 예뻐지는 북한까지 밖에 없습니다. 엄청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쵸. 북한 여권이 그렇게 근데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여권으로 뭐 나가면서 조금 달라도 맞아. 뭐 나가면서 사실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것 같아. 내가 북한 여권 들고 해외 나갔더라면 그 해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했을까? 아 모르죠. 여기다가 이제 배지 김일성, 김정일 배지 딱 들고 딱 아니야. 꺼내면은 다 피하지. 다 나가지. 피하지. 저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딱 들어갈 때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에서 최고다는 나라니까 어떨까? 한국은 뭐 한국 사람으로 보기나 할까? 갔는데 그 미국인이 딱 심사하는데 코리아? 근데 그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감에 갔거든요. 감도 미국이잖아요. 근데 과외에서는 여자분들도 코리안 뭐 이러는 거예요. 엄지척만 했는데도 너무 그 대우받는 느낌이 드는데 중국에 갔는데 제가 그 어떠한 큰 금가게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중국에서는 도난 사건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출입문 다 막았어요. 막고서 여행자 여권 보자 했는데 저희랑 신랑이 해외 한국 여권 딱 보여주니까 저희는 통과했어요. 여권 보여주니까 코리아가 그 이때 갇혀 있다가 나갔어 우리는. 도난 사건이었던지 뭐가 있었나 봐요. 그때 저는 그거 딱 느끼고서 이래서 여권 하는구나. 왜냐면 코리아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이래 대단하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많이 다녀보면은 그거에서 많이 느끼는 그거는 사실이죠.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막 다른 데는 줄 쫙 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줄이 없잖아요. 제 친구 들어가서. 같이 바다로 온 그 놈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 왜냐면 그 놈이 나쁜 놈이는 게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게 제주도 갈 때예요. 비행기 못 타봤으니까 설마.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서 있대. 신발 벗고 올라가도 꼭 갈 때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이제 음식을 주니까 포크당 준비해가지고 갔대. 야 장난하지 마 이씨 어디 신발을 벗고 올라가 이씨 하면서 그랬는데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 내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물어보면서 진짜는 아니더구나 하고 알았지. 정말 대한민국의 여권이 이렇게 진짜 정말 어느 나라 가든 진짜 알아봐주는 그런 여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북한 여권 가지고 그냥 해외 일하러 갈 수 있으니까 갔던 거지 일반 주민들은 그 여권을 뭐 사실 꿈꿀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내가 여행 가고 싶어서 여권을 발급받는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돼. 상상할 수 없고 그래 외교관 아니면 해외 노동자 파견이 돼서 나갈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일반 북한 간부들도 여권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일반 간부는 안 되죠. 해외와 해외 관련돼 있는 나가는 사람들만 간부만 여권을 이제 가능하지. 우리 애기도 여권이 있어. 한국. 북한에서는 애기 여권 있다 말도 안 돼. 아유 말도 안 되지. 북한에서 꿈이 그거잖아요. 죽기 전에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맞아. 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렇게 비행기 어려우니까. 막 하면서. 맞아. 북한에 계셨을 때는 이제 해외에 대한 로망이 있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북한에서는 이제 007인데 그걸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저런 나라는 어떻게 갈 수가 있지라는 꿈이 있었어요. 제 목표는 캐나다를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는지요? 저도 진짜 저는 민족과 운명을 벌 때 그 박정희 밑에서 뭐 박정희 누구였지? 그 밑에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제규. 그 사람이 뭐 같이 사귀던 여자랑 파리에 가서 뭐 장면이 나와요. 북한 맞아요. 그 민족과 운명의 영화에서 저는 그거를 엄마랑 보면서 엄마랑 했던 얘기가 죽기 전에 저 에펠탑이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어떡해. 했거든요. 너무 슬펐죠 저는. 그래서 정말 해외라는 것에 정말 로망이 되게 컸어요. 저는 가고 싶다 이런 로망이 되게 환상적인 게 되게 컸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와서 저는 딱 보면 지금 언제든지 파리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소원을 이거 죽기 전에 진짜 그 소원 풀어주고 싶다 이런 게 항상 남아있어요. 가슴 한켠에. 우리 엄마는 중국에 거의 재직다워도 잘 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서 회신 받고 온 거야. 근데 북한에서는 저희 그 양강도는 중국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해외야. 해외 근데 중국이. 어머니가 해외에서 회신 받고 왔는데 처음 받아본 거예요. 북한 회신이 없잖아요. 너무 신세계인 거지. 그래서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나는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중국에도 살면 안 될까? 하다못해 시집에도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로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중국 사람 전혀 안 부럽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중국 사람에도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후진국에서 살다 나니까 이제 뭐 비교할 나라가 없으니까 중국 그러니까요. 비교했던 거죠. 어.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면 이제 비교할 때가 많잖아요. 중국 말고도 뭐 우리가 또 아유, 발전한 나라들 많다니까. 그럼. 그랬지만 어쨌든 북한에 살 때는 이제 해외에 대한 로망은 항상 우리뿐만이 아닐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너 마음 항상 가지고 있을 그럴 것 거예요. 같아. 우리가 이제는 좋네요.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되니까 해외에 나가 여권의 맞아. 파워도 느끼고 또 어떤 정착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앉아서 그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어.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이런 또 북한 얘기도 하니까 고향 생각도 또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 사는 그런 긍지감도 진짜 이게 나날이 정말 살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창피했던 지난 날도 생각나고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걸 확실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뒤를 돌아봐야지 보이지 그때 당시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세 분이서 이렇게 또 좋은 분들과 또 북한 이야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그래요. 항상 우리 고향 분들이랑 얘기하면 편해. 그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래도 힐링이 돼. 아, 잘 살고 있구나. 항상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정착 기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는 5년이 다 좀 지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정착이 되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우리가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예. 자주 가집시다. 그럽시다. 네. 네.